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트럼프 정부에서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처리한 게 이게 지금 몇 번 돼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드를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적어도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산 변압기가 반덤핑 처분을 받아서 61%의 관세에 처해졌다는 거야. 61%를 관세로 내야 된다는 거야. 관세 처분이 내려졌대. 뭐 하자는 거냐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우방이라고 지랄하는 애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야.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미국을 우방이라고 우겨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변압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아서 원래 관세가 3%였는데 61%를 내야 된대. 이거 또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받아서 원래 3%였던 관세가 61%가 됐대. 20배를 세금으로 걷는 거야. 기가 막히죠? 도대체 무슨 우방이 이러냐고. 미국이 우방이라고 외치는 이 성조기 들고 있는 미친놈들아. 아니 무슨 우방이 이래. 지금 미국을 위해서 사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개나 발불고 있는 놈들아. 지금 저게 무슨 우방이야. 우리는 지금 중국에 까이고 미국에 까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중국에 까이면 도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다.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드 파장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중국은요, 롯데마트 지점 99개 가운데 55개, 55곳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고요. 한국 여행 상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업계에 요구를 했고, 게임업계, 화장품업계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드 장비를 서둘러서 국내로 들여왔지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WTO에 중국을 제소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걸까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죠. 송민순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사드 부지에 땅 고르기 작업도 시작 안 했는데 사드 장비부터 들여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우리 뜻입니까? 미국 뜻입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결정한 거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표면상 이제 1차적인 명분은 북한이 또 미사일, 특히 이제 미사일 실험을 최근에 바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사드를 배치할 명분이 이제 충분히 축적이 됐다고 미국과 한국은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우리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형도 지금 변동 기류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이 기회에 그냥 배치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정치 상황. 그러니까 대선이 되고 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사드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당신들 사드 철회할 생각 마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게 대중 견제의 틀에서 이 사드가 이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입니다. 소위 M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대하게 전 세계에 만들고 있는 그 MD 체제. 그 중에 하나의 핵심 부분이죠. 그때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성주 한 곳에 이거 사드 놔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득이 되는 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 안보는 국가 전체,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 전체를 다 방어해야지만 가장 그 북한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 아닙니까? 예. 또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드가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 미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은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예,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사드를 같은 그런 미사일을 방어망을 써야 될 상황이 될 정도로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은 예.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응징 능력을 그걸 강화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돌려 말하면 성주에 이 사드 2대 놓는 걸로는 큰 방어 능력, 큰 안보에 도움은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 황교안 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어떠냐 이런 뭐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전술 핵은 이제 그건 한국을 아예 핵 전장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집중된 핵 전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술 핵은 전략 핵 무기보다도 예.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일단 사용이 되면은 그다음은 이제 핵 전쟁의 상승 효과로 더 큰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가 많으면 나라가 안보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 국가 지도층의 생각이 예, 예.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중국도 너무한 게 자신들은 곳곳에다가 사드에 버금가는 무기들을 배치해놓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 놓지도 못하게 하고 뭐 보복을 하겠다는 둥 군사적 조치하겠다는 둥 우리도 안보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중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정은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중국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예. 바로 CCTV를 놓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대문 앞에 CCTV를 놓는데 집안을 비추는 CCTV를 놓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 많이 우리가 듣던 바로 소리죠. 앞에다가 CCTV를 놓고 예. 중국의 대문을 다 감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의 로켓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 예, 엑스밴드 레이더를 자기 안을 다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지만은 예, 중국이 예. 볼 때는 중국은 이게 우리 한국과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 자신은 예를 들어서 그런 레이더 장치를 미국 본토 어디 워싱턴 LA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지를 않는데 못하는데. 예, 미국은 한반도에 이걸 둔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 핑계 삼아서 우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구나 미국이. 그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보 이야기 하는데 예.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아 그래 안보 주권으로서 사드 레이더 장치하면은 중국도 자기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안보적 차원에서 한다. 우리도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빗나가는 말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보 주권이다 하면서 무기 놓고 그쪽도 안보 주권이다 하면서 무기 놓고 무기가 점점 한반도로 모이고 화약고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중국이 볼 때는 안보라는 게 꼭 무기만 갖고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을 들여다보는 무기를 장치하는 걸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동원하는 게 자기의 안보 수단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미국이 이제 이거 막아보겠다고 뭐 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업계에다가 과징금 물리기도 하고 또 미국 함대를 하나 한반도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면 중국이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사드를 레이더 장치를 특히 예. 레이더 장치를 여기에 성주에 배출하고 있는 한은 예. 아마 중국으로서는 물러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러서기가. 이런 전제를 하고 예. 이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살자라고 중국이 그냥 물러앉아서 평세로 돌아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예. 우리가 지금 그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말씀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중국 집 앞에다가 CCTV를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같이 하나 설치해서 골목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담 넘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하고 같이 앉아서 예. 웃으면서 밥 먹고 예. 악수하고 그렇게 잘 지내기 어렵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고민 많이 하시죠, 요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이 거대한 세력 싸움이거든요. 예. 미국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생기면은 이게 중국한테 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밀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밀린다. 차곡차곡 밀린다. 지금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이렇게 연결되는 대륙 세력과 해양과의 그 지금 대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서 여기서 한번 이게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면 필리핀도 중국에 가서 또 잘해보자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각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딱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에 차질이 생기면은 중국에 밀린다는 굉장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대신 만약에 사드 배치를 그대로 용인을 하고 있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한테 의해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중국이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또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개의 힘이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큰 바퀴가 부딪힐 때는 그 정면으로 부딪히는 힘을 대각선으로 옆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두 개국의 정면 충돌을 어떻게든 좀 비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몫입니까? 지형적인 한반도라는 지형에. 바로 그런 거죠. 어렵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한테도 명분을 살려주고 중국한테도 명분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드는 뭐냐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일단 명분은 북핵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푸는데 한국이 앞장을 서야 이 거대한 충돌의 힘이 서로 비껴가게 하는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렇게 군사훈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핵 개발 안 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한국이 동원을 해서 북한의 핵을 개발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중국이 지금 충분히 중국도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요. 비핵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아예 그냥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가장 쉽고 단순한 해법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은 철회를 안 할 겁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물러서 제 이야기는 사드 배치 결정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서 지금 중국이 핵심으로 간주하는 건 엑스밴드 레이더거든요. 그 레이더는 아직 지금 도착을 안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이더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그거는 일단 시간을 좀 조정을 하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 정도를 중국이 좀 받아내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도 다른 조치를 건설적인 조치를 선순환 조치를 하겠다. 이런 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직 마지막 카드가 완전히 던져진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카드는 남아 있다. 살릴 수 있다. 이제 지금 정부 태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곧 집권을 하게 될 다음 대선 주자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다음 대선 주자들의 일부는 이게 좀 선거를 앞두고 표를 계산해서 그런지 이미 배치된 결정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가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했다가 이게 아주 모순되는 입장이거든요. 좀 모호한 입장들이 나오죠. 그런 그 표 계산은 이게 정치 계절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잘합니다. 정치 계절에는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하는데 집권을 하겠다고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해야 집권해서라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라. 해법 지금 고민해서 국민 앞에 그거 내놔라 이런 말씀이세요. 방향은 분명하게 해야죠. 방향 내놓고 국민들께 보여라. 이 말씀이 선택받아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민순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안보 떠드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우리나라에도 배치한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 이명박 박근혜의 잔당들이야.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면 그 전술 핵무기 발사 권한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 발사 권한 누가 갖고 있어? 미국이 갖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체 결정권이 없는 나라야. 그게 전시작전 지휘권이라는 건데 그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봐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경제도 안 봐주고 외교적으로도 안 봐주고 우리가 중국에다 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지네들 필요에 따라서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안 누르고 싶으면 안 누른다는 거야. 배치하면 뭐하냐고. 쏠 권한도 없으면서 전술핵 어쩌고 저쩌고 또 이 개소리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보 논리의 구멍이고 개소리라는 입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금 막 대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각자 힘 대결하면서 힘자랑을 우리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면 대결하겠다는 거야.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분단국가라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은 미국대로 당하고 미국에서 당하고 중국에서 당하고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각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를 삥 뜯어 먹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은 삥 뜯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주로 삥은 누가 뜯기는 거야? 우리가 뜯기는 거야. 결국 이 분단 국가 때문에 남한에서 계속 삥을 뜯기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이 뭐야? 평화통일.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한테 삥 뜯기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하면 평화통일이다. 그래서 망치부인의 5월 투쟁 두 번째는 평화통일 노력. 첫 번째가 국정원 해체, 두 번째가 평화통일 투쟁. 예. 요 두 가지가 앞으로 망치부인이 집중해 나갈 부분이다. 예. 자, 그 얘기에서 통일이 답이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독일을 가는 이유가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평화래.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그 극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평화다.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한 그 평화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평화 캠프를 운영한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취재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래서 베를린을 갈 거래요. 그 캠프의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제 이 베를린에 가서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망치 부인이 준비하고 있다. 8월 달이지만, 예,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 예, 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 몫이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답이 지금 이 송민순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이더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발사대만 들여오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발사대를 성주에 갖다 놓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경북은 타겟이 되는 거야. 북한의 타겟 또는 중국의 타겟, 이 장거리 미사일의 타겟이 되는 거야, 경북 지역이. 그러니까 발사대만 가져다 놓는 것도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는 거야. 다만 엑스밴드 레이더를 갖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명분은 사라지겠지. 그러나 그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야. 평화통일. 뭐?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레이더 빼고 발사대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게 사드 문제의 답이라고. 그죠? 우리가 평화통일하면 사드가 필요가 없어. 그죠? 평화가 밥이다. 지금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경제단체들끼리 지금 이제 사드 때문에, 이 입장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야. 정부 단체가 조금 나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드 대처에 대해서 둘로 나뉜 경제계. 국가 안보라는 문제라서, 나서기 힘든 면도 있지만, 야, 롯데나 화장품, 여행업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이. 제조업체에선 좀 더 지켜보자. 입장차가 뚜렷하다. 상의 무협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 지금 화장품 파는 매장의 점원들 하루하루 파리 목숨이 되잖아.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 지금 이게 이 박근혜와 황교안에 미친 사드 때문 아니야. 이게 지금 대기업만 당하는 게 아니라 소매상의 점원들까지 다 파리 목숨이야.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국의 보복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 이미 중국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도 수입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무슨 까르푸라든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체의 마트들도 한국 상품 불매를 선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 거야. 즉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이제 엇갈려서 하는 거야. 당장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롯데, 그다음에 화장품, 여행업계는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는 제조업계는 중국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신중한 입장이라는 거야.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LG 배터리, 삼성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거절했잖아. 지금 롯데만 당하고 LG나 삼성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잖아. LG 배터리하고 삼성 배터리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을 그 차세대 산업으로 준비 중인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또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 수요에 맞춰서 준비한 LG하고 삼성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 진출을 못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그 배터리 산업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장 직원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지금? 이 상공회의소에 이런 경영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 롯데 화장품 여행업계 여기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당장 경제계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 5단체가 참석한 7일 경제단체 협의회에서 경제계는 사드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티타임 때 사드 문제가 간단히 언급되긴 했지만 본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재계가 대부분 정부하고 불순한 거래를 해서 형성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감히 정부에다가 맞서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맞서지 않고 이 정부에 대한 대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예. 자, 지금 중국의 내몽고에서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심각하죠? 예. 자, 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정서의 문제로 퍼지는 게 문제야. 가령 외교적인 마찰은 순간 잊혀지고 해결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불매운동으로 퍼지고 이게 감정적, 정서적인 문제로 변화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이라는 소비시장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소비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물론 싱가포르라든가 몇 개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 우리보다 잘 사는 작은 나라들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지네들 내부의 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산에 대한 그나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었는데 결국은 삼성이나 LG가 직격탄 맞는 거야. 삼성, LG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환구15에서 자성 목소리가 언제 나왔어? 환구15에서 자성 목소리가 언제 나왔어? 환구15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 환구15가 중국의 정부기관지라서 환구15가 반중 감정을 주도하고 있고, 다른 이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그런 반한 감정을 자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좀 알고 얘기해. 환구15가 지금 반중 감정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예. 지네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고 앉아있어. 예. 지금 중국 한인의 사드 보복의 학업 생계 불안, 대책 촉구. 지금 한국인 직원들도 다 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전셋집에서 한국인 나가라고 그런 데잖아. 당장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셋집에서 쫓겨나고 있어 지금. 물론 그 자성 목소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중국의 관변단체야. 혐한 문화를 주도하는 게 중국의 관변단체야.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그 기층 조직에서 요 혐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이 한국 물건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이제 중국 내 지한파들은 그런 문화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무시하는 목소리가 크다면 한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아야 돼.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우수수 전부 다 취소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내부에서 반한 감정에 대해서 그 자제하자라는 목소리는 극히 일부라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관변단체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박근혜 집단이 관변단체인데 걔네가 막 떠들고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그 목소리가 큰 줄 알았잖아. 그죠? 탄핵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지랄할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 우리가 2월 달에 기를 다시 죽이고 나니까 다시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 80% 여전히 변함없다 이렇게 나온 거지. 관변단체가 언론하고 동조해서 떠들어대면 그게 전반적으로 사실인 줄 믿게 되는 거야. 여기 제주도 이마트 정말 조용해요. 제주도만 그런 거 아니야. 명동은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야. 명동이 완전히 중국인 대상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명동의 거리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는 거야. 지금 중국 관광객 11만 1000명이 제주도 관광 예약을 취소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으로 오는 여행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중국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여행단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의 숙박업소, 중국의 그러니까 뭐라나 시장, 관광지 다 죽는 거야 지금. 이게 제주도만 당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살고 있었잖아.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객은 다 중국인들이 먹여 살렸어, 관광지를. 저 무슨 제이드 가든인지 뭔지 그런 거. 그거 다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중심지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관광지가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오로지 그 이명박 박근혜 잔당들의 대선 표를 위해서 저지랄 한 거 아니야. 미친 것들이죠. 예.
자, 그 다음 내가 어저께도 하려다가 못한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그 양승태 수상하다 그랬잖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금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발표를 했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갑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을 지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판사들을 인사조치를 한 거야. 발령 냈다가 되돌렸다든가 그랬대. 불이익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법관 130명이 이거 해명해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법파동이 일어날 위기다. 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골문 게 터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때부터 사법부가 썩기 시작했어. 어떻게 썩었냐면 이명박 때 그 한나라당이 170 몇 석이었잖아. 176석이었어. 그 새끼들이 그때 법을 바꾼 거야. 그래서 사법부의 인사에 국회가 개입하는, 정부가 개입하든가 국회가 개입하든가 뭘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들을 막 내린 거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이게 박살을 내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양승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법파동을 촉발하고 있다. 전국 판사들 법원행정처의 위법 지시 진상규명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8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요.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사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그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법치주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 적용을 하는 법치주의가 있어야 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지 않고 같은 죄는 같은 벌을 주는, 그게 법치주의야.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원칙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법치주의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이야.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들어봤죠.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두 가지 체제를 갖고 있어. 하나가 의원 내각제고 하나가 대통령 제도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의원 내각제야.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파견해가지고 총리가 행정 책임을 지는, 그게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통령 제도. 그런데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 제도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이야. 사법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행정부 최고 책임자하고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 일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의원 내각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야.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독립적으로 그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야.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다 분리된 거, 요게 대통령 제도고,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책임자하고 국회 책임자가 하나로 움직이되 사법부만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가 이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명박 때부터 계속 사법부의 독립권이 훼손된 거야. 아주 불공평한 판결들이 막 일어나고, 그 불공평한 판결에 거부하면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잘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공정한 판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고과를 반영해. 그래서 잘린 판사가 서기호 판사야. 예. 공정한 판결했다고 잘린 판사가 서기호 판사야.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때부터 사법부의 독립권이 훼손됐다라고 불만을 가졌던 판사들이 지금 이제 모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걸 좌빨이라고, 좌빨 단체라고 종편에서 지랄해가지고 없애버렸어. 그 뒤로 사법부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내나 조용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을 것 같으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건 독재정부에 맞서라고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언제나 민주정부에 대해서만 독립을 요구해. 그게 참 특징이야. 이게 참 공통되는 게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한 게 민주정부 때만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을 우습게 봤어. 사법부도 이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열린우리당만 다 유죄 판결 내렸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명박 박근혜 때는 검찰도 사법부도 매우 침묵했다고. 그러더니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갖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사법부의 독립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명박 박근혜 때 권력에 줄대고 줄 섰던 놈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전관 비리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을 때 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 즉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권력에 그 침묵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사법부 기를 죽여야 되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법부 안에서 정상적인 판사들도 있었어요. 예, 정상적인 판사들도 일부 있었어. 일부. 3분의 2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하수인 노릇했어. 그러니까 내가 유죄지.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받은 거 나는 그 판사들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게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지네들은 허위사실도 유포하면서. 안 그래?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법개혁 움직임을 응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판사들 중에 그래도 이 줏대에 있는 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은 응원을 해줘야 된다. 전날 오후에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법관들의 대규모 반발이다. 요 전에 뭔가 전날 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리는 판사회의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과거 사법파동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태가 6차 사법파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장판사와 단독판사회의 이러면서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요 전 사건, 어저께 사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어제 뉴스에 연속해서 나온 거라 요거 전 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어제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인사가 있었어요. 예.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법원을 비판했다는 거야. 대법원을 비판했었던 사람이라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어저께 나왔어. 근데 어제 그 대법관이 고머식이라는 대법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예. 기본권 침해 전국 판사들 강력 항의. 그래, 이게 먼저 나온 뉴스죠. 이게 어제 뉴스야, 어제.
자, 요게 무슨 제목 대법 기본권 침해 전국 판사들 강력 항의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법원 행정처에서 지난달 돌연 연구회 복수 가입되는 나중 가입 단체를 강제 탈퇴해야 된다는 공지를 내렸어. 법원 행정처가 지난달에 갑자기 그러면서 연구회를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는 걸 복수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공지를 내렸는데 이게 기본권 침해다. 전국의 판사들이 지난달 대법원의 일선 판사 통제 시도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게 그런 연구회야.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처럼 각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연구회에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입한 진보적인 연구회는 강제로 탈퇴시키겠다는 공지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판사들이 이거는 일선 판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앞세우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등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갖고 반발했던 판사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거야.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기역 판사가 발령 2시간 만에 재인사 조치가 난 것. 뭐요?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판사에 대해서 발령 2시간 만에 재인사 조치가 났다는 거야. 발령을 해놨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해버린 거지. 이런 같은 맥락의 사태다. 판사들은 일련의 작업을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도하고 있고 배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법원행정처는 느닷없이 공지를 올렸다. 전문 분야 연구회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3월 5일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전산정보국장이 공지를 올렸는데 이는 연구회가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나흘 뒤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키로 돼 있던 전산국장이 왜 이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때 국가인권법 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다. 뭐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이런 지랄을 한 거야. 또 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된 기역 판사에게 설문조사의 영향력 축소를 지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이 판사가 말 안 들은 거지. 판사들은 기역 판사 상황까지는 몰랐지만 대법원의 연구회 가입 강제정리 시도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주 웃기는 대법원인 거야 이게 지금. 이틀 뒤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 판사들은 항의글을 잇따랐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결사의 자유, 즉 헌법 21조와 학문의 자유, 헌법 22조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한 판사는 항의글에서 법관의 연구활동은 개인의 학문과 결사의 자유를 넘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결사 학문의 자유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어 고도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강제 탈퇴시킨다는 거야. 미친 거죠.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법부가 썩어 있었다는 얘기야. 대법원이 썩어 있었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대법원이 썩었냐 하면 이게 보통 대법원의 임기가 5년 정도 돼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10년을 했잖아. 근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어떤 상태였냐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어. 지난 8년 동안. 작년 4월 이전에 지난 8년 동안이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야.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3명. 그러면 6명이 꼴통들이었던 거야. 6명이 꼴통들이라서 지금 대법원이 저 지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법부가 그래서 이렇게 부패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법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계속 사법부의 그 독립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누구를?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판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전국의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이 직선제로 뽑고, 대법원장은 전국의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대법관도 난 마찬가지라고 봐. 지금처럼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나는 구성해야 된다고 봐. 판사들이 투표해갖고 상위 9명을 대법관으로 인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대법원장으로 해야 된다. 판사들끼리 직선제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일선 판사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방향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처럼 5년 단임제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먹튀. 한 번에 먹고 튀려고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놔야 적어도 4년은 잘해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4년 동안은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또 4년 만에 자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지금 이 새누리당 쪽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해. 예. 단임제는 안 돼. 단임제는 먹튀를 해. 단임제라면 전두환도 먹튀했잖아. 예. 단임제라면 먹튀를 하기 때문에 중임제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4년은 잘해.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로비를 못 한다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그 다음에 비서들의 숫자는 줄이고, 지금처럼 300명에다 10명씩 주는 게 아니라 1500명으로 늘리고 비서관 1명씩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그 300명의 비서들이 10명이야. 그러면 3000명의 월급을 우리 돈으로 주고 있어. 그러면 그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1500명 뽑고 비서들을 1명씩 딸려주면, 그러면 이 1500명이 각자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1500명을 재벌들이 로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에 맞는 국회의원 숫자가 1500이래. 지금 1명이 10명의 비서를 두는 이유가 감시해야 될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10명이 그러면 다 일을 하냐? 아니야. 국회의원의 10명의 비서 중에 윗대가리 높은 것들 5개는 뭐하고 다니냐면 줄 서고 다녀. 국회의원 줄 서고 다니고, 막 정보를 얻으러 다니고, 술 먹고, 기자들이랑 술 먹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그 보좌관들이 술 얻어먹고, 1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뇌물로 들어가는 거야.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을 1500으로 늘리고, 보좌관들을 1명씩만 붙여주는 거야. 1명씩만 붙여주고, 운전도 네가 해라. 아니 지금 서울시의원들 보좌관 1명 붙여주고요. 기사도 안 대주는데 일 잘해요. 광역단체 의원들 일 잘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특권을 없애야 돼. 특권을 없애고, 그리고 이 1500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각각 그 기관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잘 된다는 거지.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간다. 그 다음에 국회는 1500명으로 인원을 늘려야 되고, 보좌관의 숫자는 1명씩으로 줄여야 된다. 똑똑한 보좌관들은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당황해. 그리고 사법부는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검찰청장을 검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권력의 개가 되지 않는 거야, 검찰청장이. 그리고 국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두고, 그래서 검사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되는 거야. 일단 검찰청장을 검사 직선제로 뽑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 검사들의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끼리 지네들이 서로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사나 행정부 중앙을 감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보다 더 깨끗한 정치가 되고, 그 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판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아야 된다. 그 다음 전관 비리를 없애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된다. 개업을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지난 다음에 개업하게 해야 돼. 그러면 당장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안 해요. 이 전관 그 비리를 없애려면, 전관 예우라고 하지 마. 전관 비리야. 이 전관 비리가 왜 나오냐? 부장 판사가 되려고 막 똥꼬 빨아가지고 된 다음에 딱 변호사가 되잖아. 그럼 부장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면 무조건 다 편들어줘. 요게 판사들의 비리야. 요 전관 비리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들은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감히 그만두지 못하고 명예롭게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로 명예퇴직한다는 거지. 예. 알아듣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중에 개헌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제 그 방향의 개헌을 요구할 거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법부의 내부에서 지금 이 판사들의 그 사법개혁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었어. 한마디로 대통령 눈치를 안 봤지. 그랬더니만 그 여당 유죄, 야당 무죄. 그건 난 공정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판사 130명이 진상규명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응원을 보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판결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어야 한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 움직임이 어떤 분위기를, 어떤 결론을 내는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예, 오늘 하고자 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내일은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할 거예요. 예, 내일 오전 그 10시에 방송을 해서 먼저 앞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탄핵 심판의 결과를 같이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결정되든 기각이 결정되든 그 결과와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절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내가 거기에 응답하면 난 선거법 위반이 돼.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들 내일 좀 긴장해 주시고요. 내일 대선 후보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강퇴. 예. 내일 그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강퇴. 예.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박사모들이 난동을 안 피운다면 저는 좀 잠수를 탈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나댄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박사모가 난동을 피우지 않는다면 제가 당분간 좀 근신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지 되돌아보는 한 2주일을 가질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난 뒤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당장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예, 사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신은 없었던 일로, 투쟁 2기가 되는 거죠? 예. 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봅시다. 예, 내 휴가 갈 것 같죠? 휴가 가야죠? 예. 내일 탄핵 인용하고, 망치부인 휴가 보내자. 자,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요.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낮에 2시까지만 방송할 거야. 내일 낮 2시까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뭐 계속 방송하는 거고, 탄핵이 인용되면 2시에 끝. 그리고 재방송 여부는 그날 방송 내용에 선거법 위반을 했나 안 했나 보고 재방송을 하고, 아니면 재방송도 없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내일은 와가지고 그 물타기 하는 놈들 없도록 매니저님들 좀 긴장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내일은 좀 방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네, 거기 귀요미님 그쪽은 중계반이에요. 네. 기각되면 단두대에 서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누가 단두대에 서야 돼? 박근혜? 하긴 박근혜가 남잔지 여잔지 늘 궁금했어. 그죠? 자, 아니면 네가 단두대에 쓸래? 구경해보자. 성능이 잘 되나? 자, 좌우지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촛불 가고 내일도 이제 촛불이 가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촛불들이 내일 만약에 기각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박근혜 지지자들이 탄핵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뭐가 다르죠? 헌재 결과에 대해서,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킨다면 박근혜네 그 무식한 애들하고 뭐가 달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나는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든 박근혜 파면으로 나오든 모두가 수용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예. 그 다음에 개헌 과정에서 어차피 만약에 기각이 되면 개헌으로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헌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기각되면 개헌에 집중하면서 헌재를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각되면 밀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중해야 된다고 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키겠다, 횃불을 들겠다. 당신들 때문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저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자들도 지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지금의 구조상 헌재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지금의 구조상 우리는 헌재의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야. 법에 따르는 거. 우리는 철저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법에 따르는 거야. 다만 다음번 개헌할 때 국민의 손으로 헌재를 없애는 방향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87년 이후에 처음 생긴 거야. 그 전에 없었어. 그냥 그 전으로 돌리면 돼. 만약에 헌재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기각을 시켰다면, 그래, 박근혜 돌아와라. 돌아와서 직무 수행하고 보복을 하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나서 다음번 개헌을 할 때 고쳐야 될 부분으로 헌재를 없애는 거죠. 통진당이 아무리 미워도 국민 10%가 투표한 정당을 증거도 없이 해산시키고 죄가 분명한 박근혜를 탄핵 기각했다면 그런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라면 필요 없다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헌재를 그때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개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죽창 들고 밀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잠깐만요. 논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떠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게 기각이든 파면이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대신
아무리 내가 통합진보당이 꼴보기 싫어도 국민 10%가 선택한 정당을 내란 음모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산시킨 거는, 이거는 헌재가 역할을 못한 거야. 기본권 보장을 못한 거야. 그런데다가 박근혜의 죄는 너무나 명백한데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헌재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헌재를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무력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준비하냐고. 이거를 지금 물리적인 새싸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 반대예요. 예. 저는요, 이 탄핵 선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봐. 지금 시스템상은 내일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헌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식한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고 밀란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지지자들이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지랄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옆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명분이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오늘과 내일 헌재 앞에 가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절대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건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거야. 수용해야 된다는 거야. 다만 우리의 요구는 탄핵 인용이다. 파면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수용하겠다. 라고 외쳐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근혜 파면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박근혜 파면이다. 그러나 기각되더라도 수용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원해. 파면을 원해. 탄핵안이 인용돼야 돼.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재의 결과는 수용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저놈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용했어. 그러면 쟤네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명분을 가지고 쟤네들을 고소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셔요? 망치부인 말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동의하시는 분 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 이유를 써주세요.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면 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이유를 써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손을 엄청 많이 들고 계시는데, 예. 우리 강아지들은 지금 발을 들고 있어요.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마법이죠. 고양이 강아지들도 손 들으라고 그러면 발을 드는 놀라운 마법.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야 되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업 눌러주시고요. 자, 마음에 안 드셨으면 내일 안 오셔도 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탄핵 선고를 같이 볼 건데 화면은 아니고 소리만. 화면은 저작권 때문에 같이 못 보고 소리만 같이 듣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설하는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내일 방송은 2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인용되면 2시 전에, 기각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자, 오늘 제가 쭉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방송이 지난 10년을 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뤄내신 대대적인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망치부인의 공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11월에 기적을 이루어낸 건 여러분의 손으로 하신 거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빈 주둥이로 떠들기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아름다운 평화 집회를 만들어내고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에 지혜롭게 마음을 모아준 건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방의 시청자들이 마음을 모으면 정말로 모든 대우가 같은 방향으로 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방송 부탁드리는 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자. 내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일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승자의 겸손함이 없다면 그 승자는 곧바로 적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최대한 낮아지고 최대한 엎드려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나와 다른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알 때, 그때 우리나라가 통합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지. 이 새끼들 잘됐다, 너희들 일로 와봐,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아까 누구는 사법적인 처벌을 하라며. 마이크를 잡고 선동한 자들은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피를 부르고 불법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들까지 씨를 말리겠다. 그러면 그건 이승만이 한 짓이고 박정희 전두환이 한 짓이다. 단순 가담자들은 우리가 포용해주고,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주고, 앞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처벌을 물으려면 우리부터 민주적이어야 된다. 우리부터 인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나요? 아니요. 그 뒤가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더 뜨거운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주 무거운 짐을 밀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멈추고 싶죠. 근데 우리가 손을 놓으면 우리 모두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더라도 다 같이 어깨에 어깨를 붙들고 이 무거운 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희망의 역사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나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고요. 내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내일로 시즌 10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2주 뒤에 시즌 11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1부터 10일까지의 기적을 함께 목격합시다. 예, 자,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업해주신 6,823분께 감사드리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거 싫으면 후원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허락된 업로더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본방입니다. 본방에 자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녹방으로 돌립니다.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반복재생.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여와, 들어와. 자, 오자마자 업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네, 어서오세요. 반가. 어서오세요. 들어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이 노래는 이웃집 마녀. 네, 이웃집 마녀라는 노래이고요. 욱시 남정기라는 드라마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동네에 나 같은 마녀가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 업꿀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어여와, 들어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하고 마주치면 끔찍 놀래. 어서오세요. 지금 모습이 좀 이상해요? 왜, 뭐가? 내가? 내 모습이 좀 이상해요? 뭐 어떤 부분 이상한데?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지금 이쁜 척 했다고? 안경을 바꿔!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원래 이쁘구만, 이쁜 척? 아니, 이 얼굴을 보고 이쁘다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이 다 도망간다 그랬지? 이 방은 미쳤구나. 여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간단 말이야. 네가 날 처음 봤던 그 순간에 생각해봐. 그때 뭐라고 그랬어? 아, 내 눈 눈갱 막 이랬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쁘다 그러면 오늘 이 뭐지 무슨 방이지? 그러고 들어왔다가 어머 이 방은 미쳤나비요. 여기 도망갈 거 아니야. 네가 책임질 거야? 손님 내쫓지 말고 가지마. 농담한 거야. 오늘 새로운 친구들, 네, 자 오늘 새로운 벗들 가지 말아요. 방금 농담한 거예요.
뭐 이쁜 척 이쁘다 이런 거 다 농담한 거니까 괴념치 마.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한 거. 예. 강호동더러 요즘 살 빠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수준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방송 어디 갔지? 내 방송이 안 보여가지고. 자,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벌써 또 중계방이 생겼네. 아직 데스크탑 다 차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모바일로 더 많이 보세요. 예. 진짜 모바일 중계방이 빨리 생겨.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뭐라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 누구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내 얘기 아니지? 그래요? 예. 괜히 채팅창에다 저기 칭찬해가지고 그거 찍히지 말고. 네, 어서오세요. 모바일이 편하죠. 사실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혜택 받은 세대야. 옛날에 모바일이 없던 시절, 아프리카에 2007년에 처음 왔을 때는 어디 우리나라에 모바일 인터넷이 어디 있어. 그땐 다 컴퓨터로 봤지. 2007년에 최대 이슈는 뭐였냐면 데이터 종량제. 데이터 종량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7년, 8년에는 뭔 얘기가 있었냐면 시청자들이 요강을 공동구매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남자들이 막 우리는 페트병으로 해결하는데 크크크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그래서 여성 시청자들이 우리는 요강을 공동구매하자. 왜냐면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요강 팔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는 그런 게 진짜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종량제가, 그 데이터 종량제가 결국은 됐죠. 예. 그 이제 옛날에 11년 전에는 그 컴퓨터로 그냥, 무제한으로 이제 데이터를 쓰는 시대였으니까, 지금도 물론 유선은 무제한이지만, 이 모바일은 데이터 용량대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종량제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쓰려면은, 얼만큼의 돈을 주고 써야 된다. 그 부분이 충격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뭐였냐면, 저작권법. 무슨 얘기였냐면, 그때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2006년, 7년까지만 하더라도, mp3 형태로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막 공유했었어요. 그래서 그 P2P 사이트라는 게 되게 유행했고,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 저작권법이 강화된단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앞으로 우리 음악도 못 듣고 영화도 못 본다. 난리가 났었어. 소리바다. 기억나죠? 그땐 그런 게 인터넷 이슈였지. 내가 이 롱롱 어거우 그 시절에 아프리카에 와서 방송 시작한 거 아니야. 야, 아줌마 쩔어요. 그랬는데, 뭐, 이 새끼 너 나더러 찌린년 한다고? 막 이러면서 블랙 걸고, 나중에 그 쩔어요의 뜻이 멋져요라는 건 한참 뒤에 알았죠. 아줌마 레걸보다 멋져요. 그랬을 때, 뭐 걸래? 이 새끼가! 그러면서 강퇴하고, 그 전에 이제 뭐 매니저를 지정하세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뭔지 몰랐고, 나 돈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그 매니저 말고! 아니, 매니저가 그 매니저지 무슨 매니저야. 자꾸 그럼 강퇴할 거야. 말하면서 협박하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먼 옛날 아프리카에 처음 와가지고 아줌마가 개고생했었어.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아프리카의 망치 부인이 지난 2016년에는 아프리카 방송 탑5에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죠. 이게 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레걸이라는 뜻이 레이싱 걸이라는 뜻이래. 몰랐어 그때?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지금은 소리바다 없죠. 예. 아유, 얼마나 웃겼다고. 처음에 아프리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인터넷 용어를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애들 말을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뭐 이런 데서 글을 쓸 때는 어른들끼리 주로 글을 썼지, 청소년들하고는 이게 다른 세상이었어. 근데 아프리카로 딱 왔더니 이 할머니 뭐임? 뭐 하면서 애들이,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얘네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넌 왜 그렇게 욕을 하니? 그러고 물어봤잖아. 그때는 시청자들도 애들이 막 그 뭐라 그러나 습관적으로 욕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욕이 다 하트 처리가 돼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그리고 막 왜 이런 데 와서 정치 얘기하냐고 막 그랬었지.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전란이 닥치면 예, 제일 먼저 망치부인 방송으로 뛰어오잖아. 그쵸?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그랬어. 아니, 그때 아마 중학생? 아프리카 제일 많이 봤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은, 이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사실 학원 선생들 앞에서는 그렇게 욕을 안 했거든. 대놓고 그렇게 막, 쌍욕을 그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몰랐죠. 근데 진짜 그 애들 문화를 보고 내가, 이 애들의 욕설 문화에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내가 욕을 써서 연습을 했잖아. 왜냐하면, 이게 욕이 대중문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연습을 했어. 그래갖고 2008년에 내가 이제 만든 게 뭐였냐면,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손가락을 분질러 윷놀이라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지를 먹고 똥꼬심질 팍 박아서 불 지르고 포를 두고 가루 만들었고 미친 개 개밥에 말아줬다가 개들이 개껌 보자라고 시위를 하면 그냥 다시 환으로 만들어서 쥐약으로 뿌릴 놈들아 이러면서 욕을 했던 거야. 이제 그게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 뭐 이런 놈들 내가 그걸 일부러 막 써가지고 외웠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2007년이면 막 그 뉴라이트 애들이 엄청 퍼져나갈 때였거든. 2007년, 8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일본으로부터 왜 독립했냐라고 외치는 그런 놈들한테 이제 그런 욕을 해퍼붓고, 그래서 이제 이 망치 부인이, 공직에 못 나가는 거야. 내가 공직에 나가면 과거의 그 욕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 가서 아마 지금 그걸 못 찾겠죠? 그죠? 망치 부인 짤짤이랩. 그게 있을래나? 인터넷에 지금 안 뜨죠? 있을까? 이건가?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잠깐만요. 처음부터. 야 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팩뜨고 갈아서 미친개 개밥에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답세 받는 이 시대 놈들아. 니들은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칼을 뜨고 가루를 만들어 미친 개들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야 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친개 개밥에 말아주고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짤짤이를 하고 숟가락을 분들러 윷놀이를 하고 방황은 내 발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어가 불사지를 놈들아 손을 주고 가는 놈들아 미친 개들 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롱롱타임 어거우? 네. 나도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 내 별명이 김경진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김경진이다! 막 이러면서 몰려온 거야. 그래서, 나 김경진 아니야. 애들이 안 믿더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김경진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김경진이라고 불렀고 삭발한 거 아니야. 그래요? 예, 그렇게 먼 시절에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로 왔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시작하고, 만 10년이 지나, 예, 만 10년이 지나서, 예, 그 10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네, 만 10년 2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11년 차에 들었었어요. 네, 자, 쇼미더머니 아니야, 저게 무슨 음악, 무슨 프로그램으로 나는 말도 안 되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로 노래 잘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나는 대충 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입힌 거야, 음악에다가. 그래서 저건 그 일종의 사기지. 나는 저렇게 부를 수 없어. 네. 예, 그랬던 내용. 예, 사기야, 사기. 예, 무슨 이렇게 배경음악에다가 내가 했던 거를 이렇게 노래처럼 입힌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 프로그램이 그 당시 있었나 봐요. 네.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나타났는데, 처음에 이제 내가 되게 당황했던 게,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내가 물어봤잖아. 얘, 너는 왜 그렇게 욕을 하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막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다가, 자꾸만 보니까 이제 지네 엄마 나이 또래거든. 엄마 나이 또래에다가 막 욕을 하려니까 이제 지들도 뭔가 이제 찝찝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둘이 이제 뭐 이렇게 쪽지도 얘기하고 메일로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 문화가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애들 청소년 문화가. 그래갖고 이제 왜 그렇게 욕을 하나 알아봤더니 애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그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 일종의 우울증인 거야. 일종의 우울증으로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왕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예, 이 아이들이 가지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을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무슨 제보가 들어오냐면, 이제 게임방에 가가지고 애들이 욕을 안 하면 게임방에 안 끼워준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애들이 그러는 거야. 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길드를 만드는 무슨 게임이 유행했대. 근데 그 길드에 한 25명 정도가 모여야 게임을 하는데 같이. 거기에 욕을 안 하면 그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욕을 안 하는 애는 막 왕따를 시켜서 내쫓는데. 욕을 안 하는 애는, 그 왕따를 시켜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불만이 많은,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욕하는 애들을 더 막 챙겨준다는 거야. 초식동물이란 말이 그때 나온 말이다. 맞아.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챙겨주는데 했더니, 그 엄마한테 막, 우리 엄마 시발년 뭐 이렇게 욕하는 애들한테, 밥 먹었니? 뭐 이러면서 챙겨준대. 욕 안 하는 애들은 쫓아내고,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 밥 먹었냐는 말에 굉장히 막 설레인다는 거야. 근데 그 왜 그러냐.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야. 물가는 비싸지고 아버지의 월급들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들이 맞벌이를 했던 거지. 그 맞벌이를 하면서 학원비를 번다고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애들이 엄마 밥을 못 얻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엄마는 잘 모르고 무조건 학원비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애들은 이제 학원에 학원에 억지로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제 게임방에 가서 욕을 하면서 푸는데 이때 이제 애들 그렇게 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애들한테 밥 먹었냐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뭘 시키냐면 망치방에 가서 욕하고 와라. 실제로. 그 게임하는 애들이 좌표를 하라 그러잖아. 좌표. 그래서 우리 방송에 링크를 딱 걸어주고 가서 욕하고 인증샷 찍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가야 다음 게임에 또 불러주고 이랬던 거야.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번에 욕을 하러 들어오면 애들이 한 25명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때 2007년, 8년에 그랬어요. 예. 막 이제 애들이 와갖고 막 쌍욕을 하고 나가고 이러는 게 단체로 들어오더라고. 실화야. 2007년, 8년에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욕만 하고 가고 아니면 막 이렇게 어떤 성적인 이모티콘을 막 만들어서 보인다든가 그런 식의 상황이었어. 그런데 2009년에 갑자기 그 홍어 좌빨, 홍어, 빨갱이, 전라디언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 2007년하고 8년도에까지만 해도 욕을 막 했는데 2009년부터 빨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 애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6년, 7년에 게임을 하면서 애들을 모은 거야. 악플러들을 키운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시험을 훈련을 한 거야. 어디 가서 욕 쓰고 와라. 어디에 가서 욕을 쓰고 오라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멤버십을 다지고 그 멤버들을 데리고 악플러를 키운 거예요. 댓글 부대를 키운 거야, 그게. 그게 댓글 부대를 키웠던 거야.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던 게 2002년 노사모 덕분에 됐거든. 그 다음에 2004년에 탄핵 때 막 노무현을 욕을 해서 탄핵을 했는데 완전히 국민 여론이 뒤집어진 게 인터넷 때문이다라고 애들이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의원인가가 우리도 사이버 전사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사이버 전사 1만 양병설인가를 내. 그러면서 돈을 들여서 애들을 그게 2005년인가 6년이야. 2005년이었나 보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사이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사이버 전사를 키워야 된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제안에 따라서 돈을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애들을 모은 거야. 절대시계는 2009년에 나오는 거고 2005년 6년부터 그렇게 악플러들을 모았어. 그러니까 이제 2004년 5년엔 뭐가 있었냐면 제5공화국이 나오잖아요.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거기서 전두환을 막 띄우는 거야, 인터넷에. 그래서 전두환 팬클럽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저씨들이야. 국정원이었지. 그 당시 국정원이라기보다 새누리당 그 댓글 부대가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인 척 하면서 그 전두환 팬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한 게 2004년인가 5년부터예요. 2005년. 그래서 2005년, 6년에 그들이 그렇게 이 리니지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애들 악플러들을 모아.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완전히 전세가 한나라당으로 뒤집어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그때 2006년인가에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갖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때 이미 쟤네들은 이제 국정원 차원에서 댓글 부대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도 이제 반노무현이 있었던 거지. 걔네들이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댓글 부대로 투입됐던 거죠. 예. 나는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박사모의 사이버 전사 교육에 참석해보니, 저게 이제 2012년에 나온 기사이고, 내가 그게 그 전에 애들한테 제보받아서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2012년에는 실제로 저렇게 박사모 사이버 전사 교육에 갔다 오고 막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막 노무현을 노무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게 유행어였어. 근데 그 말을 만들어낸 애들이 소위 그 댓글 부대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댓글 부대 애들이 애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내가 이제 딱 파악했잖아. 아, 그렇게 게임하러 온 애들 중에 특히 자기 엄마한테 욕을 할 정도면 굉장히 아이의 인격이 망가진 애들이잖아. 일부러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이걸 시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냐면 인생 수다방이라는 걸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전부 다 지 엄마 아빠를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하는 욕은 그게 너한테 하는 욕이 아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애들이 괴로웠던 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를 때린다.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하고 자기한테 욕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2007년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 IMF 시대를 모른 거지. 그러니까 2007년에 중학생이면 초등학교 초반에 IMF를 겪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변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자기랑 그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니까 애들은 잘 모른 거고 자기 개인의 고통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옛날에는 양복 입고 출근하셨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거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IMF라는 게 있었는데, 10년 전이네. 그 IMF 때문에 아버지들이 어느 날 직장에서 쫓겨난 거다. 근데 아빠는 너한테 그렇게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뭐 붕어빵이든 아이스크림이든 사오든 그런 멋있는 아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들에게 다시는 일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괴로움을 술로 달래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건데, 술이 들어간 다음에 하는 욕은 너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욕이다.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미치는 거야.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행패를 부렸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애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고초를 겪을 때 얘네들이 정보를 갖다 주고 얘네들이 그 DC 인사이드를 털어다 주고 그랬었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그 감당 못할 괴로움 때문에 막 싫어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애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에 대한 그 괴로움 이런 것도 내가 설명을 다 한 거야. 엄마들이 살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놀고 싶으니까 막 놀았는데 그리고 났더니 대가가 너무 큰 거였다. 평생을 그 엄마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고 그래서 내 자식은 자기처럼 어리석게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해서 모든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에게 공부를 강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의 사랑이다. 엄마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나 폭폭했기 때문에 그 폭폭한 인생을 자기 자식이 반복할까봐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를 용서하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이 청소년들한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그 본인들은 이제 인생을 되게 절망적으로 살았던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이 가슴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2007년에 방송 가을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취업했다고 면접 시간에 망치 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대답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취업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07년, 8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듣는 방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오는데 그 인생 수다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008년, 9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광우병 사태가 끝나면서 그 인생 수다방에서는 부부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 시작한 거야. 내가 애들이 왜 망가질까를 고민해 보니까 결국 그게 부부가 잘못된 거야.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잘못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된다. 가정들이 각각 온전해져야, 부부가 온전해져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부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생 수다방을 진행을 쭉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시사에 대한 비중이 높아가고, 그래서 이제 인생 수다방을 거의 못하게 됐는데, 네.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망치 부인이, 이제 시사 문제를 쭉 다루면서, 이 시사라는 게 그 사이클을 탔어.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이 확 들어왔다가 이슈가 없으면 사람들이 빠져. 그럼 이제 이슈가 뭐 올 때는 이제 막 그 시청률이 올라가면 시사에 집중을 하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이제 인생 수다방을 하면서 망치 부인이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기 위해서 D컵 소유자의 생방송, D컵이 대세, G컵 소유자의 생방송, 속살을 보여주마, 이러면서 버텼던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무슨 스캔들 같은 게 터지면, 그런 스캔들을 이용을 했지. 그리고 이제 스캔들의 인물들을 딱 제목으로 걸어놓고, 시사를 푸는, 그게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막, 와갖고 욕을 하고 막 가. 근데, 나라에 뭔가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제 망치한테 물어보러, 야, 이거 망치한테 물어보러 가자! 애들이, 지네들끼리 무슨, 게임 사이트인지 뭔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이트야.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지네끼리 싸워. 그냥, 야! 이거 망치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망치 부인이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 되면서, 총선되고 대선될 때, 그때 이제 더 많이 알려지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2011년에 박시장 선거, 그리고 2012년에 총선 대선, 그러다 잡혀가면서, 나는 거의 잊혀지는 줄 알았죠, 사람들에게. 예, 그러나 나는 돌아와서 바로 방송을 다시 시작했고, 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다시 알려지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2월 20일 날 방송을 다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국정원 댓글로 내 딸에게 악플 달았던 거, 그 싸움이 13년 8월에 유명해지면서,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 세월호를 거치고 15년 메르스 사태, 15년 8월 달에 이제 그때 박근혜가 메르스 사태로 궁지에 몰리니까 전쟁의 공포를 팔았어. 그래갖고 15년 8월에 전쟁이 곧 난다. 그래갖고 이제 전쟁설이 난 거야. 그때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그때 유명했던 디신가 일베에서 했던 말이, 파는 박근혜가 깔았는데 재미는 망치가 봤다. 왜냐면 전쟁 공포 때문에 애들이 막 다 들어온 거야. 토요일 날 저녁 때 한 6,000명을 모아놓고 내가 세계에서 전쟁의 기원을 설명한 거야. 전쟁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팔아 돈 번 놈들이 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16년에 총선 때, 예, 그리고 이제 15년에 국정교과서 싸움, 16년에 총선,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 사태까지 벌어지고 17년에 이제 오늘 이 탄핵 전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쭉 지나온 망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망치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한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망치한테 얘기를 들으면 알아듣게 돼. 귀가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부작용이 나왔냐면 무슨 막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면 봤어 막 이러면서 망치부인 방송 보고 따라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 시대의 사회과학이라 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있어요. 80년대 학번들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사실 그동안에는 되게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라든가 지식인들의 한문 표현으로 일반 서민 대중이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중고등학생 가르쳤던 그 습관대로 쉬운 말로 풀어서 단어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뉴스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망치부인 방송을 한 6개월만 들으면 웬만한 지식인들의 말이 다 들리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모르다가 지금은 반대봤어. 그런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 거야. 망치부인 방송을 한 6개월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 망치가 한 말인데 망치부인 맞구만 이러면서 거기다 댓글로 망치한테 저기 추천하고 보는 거야? 따지고. 예.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 본 게 아니라 망치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과학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내용인데 쉽게 내가 이제 나는 많은 걸 알진 못해요. 깊이 알거나 높은 지식이나 깊은 지식이나 넓은 지식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가진 한 가지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거.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아주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거를 잘 쉽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많은 그 지식인들의 글이나 내용들을 들으면서 알아듣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망치 부인이 11년 전에 아프리카에 왔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시사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뭐 2580, 추적 60분, 그 다음에 그거 뭐였지? 추적 60분 말고 PD수첩 뭐 이런 식으로 100분 토론 정말 시사 프로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부 다 그 지식인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언어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서민 대중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일반 서민 대중들이 듣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다들 교수니까. 기본이 교수고 박사야. 시사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수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나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 시사방송을 잘 안 봤던 거야.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뉴스 내용이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였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다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지네들 수준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반 그 공부 가방끈이 짧은 서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아까 어려우니까 아예 안 봤지. 전문 용어들이 자기네들은 다 아니까 전문 용어를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막 기사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 그전엔 나도 잘 몰랐어. 그런 문제를. 내가 이제 김근태 의원님의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뉴스를 하루에 몇백 개씩 이제 업로드를 했단 말이에요. 김근태 의원 관련한 뉴스들을 찾아가지고 다 이제 홈페이지에다 저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기사가 너무 어려운 거야. 기사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특히 김근태 의원이 말도 어렵게 하는데 기사도 어렵게 쓰니까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김근태 의원이 했던 말이 이런 뜻이다. 이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오게 된 거야. 김근태 방송국을 만들었던 이유가 시사방송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니까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근태 의원이 대선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2007년 6월 12일에 대선을 포기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사탐 강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중학교 사회책만큼만 알아도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중학교 사회책 정도의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어투로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용어, 경제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단어 뜻을, 예, 설명을 하면서, JTBC 뻥만 치고 개노잼. 너 TV조선이지? 꺼져.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사를 쉽게 하는, 시사를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그걸 만든 사람이야. 시사를 재미있고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나의 취지였고, 내가 그렇게 2007년, 8년, 9년, 10년을 했더니 11년 4월 달에 낙곰수가 생긴 거야. 11년 4월 달까지 그렇게 시사를 재미있고 쉽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1년 4월 달에 내가 쫄지마 18도 내가 했던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낙곰수의 유행어가 되어 있더라고. 어이가 없었죠? 예. 꼼수라. 그래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최초의 시사 팟캐스트라고 나왔었어.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을 했고, 걔네들은 이제 팟캐스트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나는 꼼수다. 그래가지고, 김어준이랑, 김용민이랑, 정봉주랑, 주진우, 이렇게 4명이 했던 팟캐스트. 낙곰수다라는 게 11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 11년 11월까지는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근데 11년에 내가 이제 그 천정배 박영선 경쟁에서 박영선을 당선시키고 박영선 박원순에서 거의 박원순의 승기까지 딱 잡아놨는데, 그때 낙곰수에서 그 박영선 박원순을 데려다가 방송을 해. 근데 그 얘기를 막 퍼돌리는 거야. 나는 그 국정원이었다고 봐. 국정원 애들이 막 낙곰수를 띄우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쭉 했던 얘기들을 그 낙곰수에서 비슷하게 한 건데, 그 얘기를 막 띄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병이 나가지고 한 달을 쉬고, 그때 그 한 달 동안에 낙곰수를 띄워서 정봉주를 잡아가고, 미래 권력이라는 정봉주 팬클럽 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작했던 거죠. 예.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낙곰수가 2012년에 사라지잖아. 낙곰수는 2012년에 사라지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EJ 그 팟캐스트 하나가 나타나는 거고, 내가 아마 감옥 간 직후인가 감옥 갈 즈음인가에 EJ가 나타나. 낙곰수는 이제 대선 직후에 사라지고, 내가 나오니까 EJ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의 EJ도 잘 안 보고 그나마 EJ 하나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 팟캐스트는 거의 없던 시절이야. 근데 이제 내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2월 20일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슈로 만들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슈로 만들고, 14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다른 팟캐스트들이 다 생긴 거야. 다른 팟캐스트들이 14년에 세월호 분위기 타고 생긴 것들이야. 근데 걔네들을 2015년에 이용해가지고 막 띄운 다음에 그걸로 2016년 총선을 말아먹으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 팟캐스트 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시대 사이트를 띄워가지고 성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나한테 딱 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나무위키라는 국정원용 작업 공간, 그것도 만들었고, 그게 다 15년 5월에 있었던 일이야. 15년 4월에, 예, 그 짓을 하다가 나한테 걸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한 11년 동안에 인터넷의 흐름을 쭉 봤던 거고, 내가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댓글 부대를 키우는 장면은 맨 처음부터 봤어. 2004년에 걔네들이 댓글 부대를 키워갖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였냐면, 국민연금 반대운동. 2004년에 내가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 관리할 때였는데,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2004년 여름에 시작이 돼. 그 2004년 여름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시작을 할 때,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컴맹 수준이었어. 내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이 탄핵당하고 나서 내가 네이버라는 걸 처음 들어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컴퓨터는 나는 한글 워드 작업만 했지, 인터넷이라는 걸 접속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노무현이 탄핵당하고 나니까 이게 뭔 씨발짓이야 이러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사모를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의 흐름을 다 보게 된 거지. 그리고 2004년 여름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내 전임자에는 뭐 제목만 보고 넘어갔대. 근데 나는 그 하루에 올라오는 500개의 글을 다 봤어. 다 본 거야. 다 보는데 보니까 쓴 사람도 다르고 제목이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당시에 연습장 펴놓고 적었잖아. 적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똑같은 말을 쓰네? 그러면서 똑같은 말들을 이제 막 그림, 이제 지도 그림, 왜 생각의 연상처럼 막 그린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검색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글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된다는 걸 찾아내. 조직적으로 유포된다는 걸 찾아내고 그래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각 사이트에 모든 게시판에 똑같이 올라가는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같은 글을 쓰는 애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야. 같은 글을 쓰는 애들을 각 사이트별로 찾아냈어. 보니까 한 사이트에 한 서너 명 정도가 다 있더라고. 날마다 서너 명 정도가 있고 얘네들이 그 글을 제목도 다르지고 쓰는 사람도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글들을 분류를 해냈어. 그래서 보니까 이 새끼들이 몇 명이 똑같은 놈들인데 다른 아이디로 글을 쓰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아내게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걔네들의 여론 조작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본 거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홈페이지 관리할 때. 그러다가 2006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세상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1년 반을 갔던 운동인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1년 10개월짜리 운동이. 맨 처음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에 또 카페 찾아갔더니 맨 처음에 주도했던 20놈이 회원 탈퇴하고 없는 거야. 회원 명단에도 없는 거야. 와,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한나라당에서 사이버 전사를 키운다는 뉴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인터넷 알바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무리들을 추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도 그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을 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걔네들의 흐름을 추적했기 때문에 걔네들의 움직임을 보고 걔네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했던 거지. 예측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사실 박근혜 탄핵하는 과정에서